세상에는 싸우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롤렉스와 오메가 팬들인데요. 롤렉스 영상에서는 오메가 팬들이 와서 욕하고, 오메가 영상에서는 롤렉스 팬들이 와서 욕하고, 저희도 사석에서 롤렉스가 낫냐 오메가가 낫냐라는 얘기 정말 많이 하는데 한 번도 결론을 낸 적은 없어요. 나기가 쉬운 주제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사전 자료 공유 전혀 없이 만났는데, 오늘 저희가 드디어 단판을 내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7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해서 점수까지 매기는 걸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롤렉스가 스위스 브랜드가 아닌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시긴 하죠. 롤렉스는 1905년 영국 런던에서 윌스도르프 앤 데이비스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창립자 한스 빌스도르프는 독일인, 공동 창업자 알프레드 데이비스는 영국인, 이렇게 두 창립자가 합쳐서 브랜드를 설립하게 되었고요. 1차 세계대전 중 공급망 혼란으로 인해 1919년 스위스 제네바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뉴팩처보다 브랜드가 먼저 설립이 되었는데요. 대부분의 브랜드들은 보통 매뉴팩처에서 브랜드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롤렉스 같은 경우에 그 반대의 경우죠. 롤렉스는 브랜드를 먼저 만들고 이후에 매뉴팩처를 구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원래는 롤렉스가 초창기에는 여기저기 외주 줘서 이제 부품을 이제 공급받은 다음에 조립해서 그냥 판매를 했던 그런 브랜드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초창기에는 자체 부품 생산이 전무했고요. 케이스, 다이얼, 바늘, 무브먼트 모두 공급받아서 이제 생산을 했었습니다. 이제 현재는 이제 모든 공정을 수직 계열화된 완전 통합 매뉴팩처로 이제 설립을 하였고요. 그리고 현재 3대 CEO인 패트릭 하이니거가 현재의 통합 매뉴팩처 시스템을 주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롤렉스가 현재까지 이룬 주요 업적으로는 세계 최초의 크로노미터 인증시계, 1910년 에글러와 함께 크로노미터 무브먼트를 손목시계 사이즈로 소형화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는 아니지만 3피스 케이스의 스크류다운 크라운 구조로 현대적 방수 개념을 확립하였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면, 사람들이 롤렉스가 최초로 완전 방수 손목시계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는 방수 케이스 아니면 밀폐 케이스 개념을 실험한 브랜드나 시계들이 여러 존재했었고, 롤렉스가 최초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를 다만 마케팅을 통해서 처음 한 것처럼 좀 과장된 게 좀 있지 않나.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팩트 체크를 해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롤렉스가 세계 최초로 방수 케이스를 만든 건 아니고요. 1911년 보겔의 방수 케이스가 세계 최초인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안타깝게도 롤렉스는 세계 최초가 아닌 게 맞고요. 하지만 1931년 롤렉스에서 현대적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개발하여서 오토매틱 퍼페추얼 와인딩을 발표하였죠. 이 부분은 세계 최초로 360도 회전하는 로터를 최초로 적용하였습니다. 오늘날 오토매틱 시계의 표준이 되었죠. 그리고 현재 다이버 시계의 뭔가 기준이 되는 서브마리너 출시가 이제 1953년도에 있었습니다. 100m 방수, 회전식 베젤, 블랙 야광 다이얼, 크루다운 크라운 등 현대 다이버 시계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디자인은 사실 롤렉스가 만든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가 다들 알고 있는 다이버 시계 디자인 자체가 프랑스의 해군 특수부대에서 의뢰해서 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롤렉스한테만 의뢰한 게 아니고 다양한 제작자들한테 요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으로 이런 시계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건데, 롤렉스가 워낙 유명해져서 롤렉스가 다이버 시계 디자인을 만들었다고 많이 알고도 계시는데,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다이버 시계 디자인은 이제 먼저 블랑팡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GMT 시계의 표준을 정립했다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또 세계 최초는 아니지만 24시간 회전 베젤, 24시간 GMT 침구조로 현대 GMT 시계의 형태를 확립하였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롤렉스가 항공 파일럿들을 위해서 GMT 기능이 들어간 시계를 최초로 개발한 걸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사실 글라이신이 1년 먼저 이 기능의 시계를 출시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1953년 에어맨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를 했었죠. 계속 롤렉스의 업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지금 계속 얘기해 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패턴이 있잖아요. 선두자가 아닌데 선두자인 것처럼 몰아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최초로 에버레스트 정상에 간 시계라고들 많이 얘기를 또 하시는데, 이것 또한 아니잖아요. 에버레스트 정상에 이제 최초로 올라갔던 힐러리가 직접 얘기했었죠. 정상에 착용하고 간 것은 스미스였다. 공식적인 자료가 있잖아요. 롤렉스가 에버레스트 정상에 최초로 간 시계인 것처럼 마케팅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게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익스플로러는 사실 에버레스트에 간 시계가 아닌 에버레스트를 목표로 설계된 시계라는 게 좀 더 맞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롤렉스 역사의 모든 것을 감안해서 몇 점을 주고 싶으신가요? 지금 이 코멘트가 여기에 맞는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있죠. 역사는 승자에 의해 쓰여진다. 저는 지금의 최고의 승자는 롤렉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0점까지는 부족합니다. 저는 그래도 9점 주겠습니다. 저는 롤렉스 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롤렉스가 최초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던 거를 너무 많이 느껴서 그런지 그렇게 높은 점수는 주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롤렉스가 120년 동안 시계업계에서 이바지한 공을 감안해서 8점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저 오메가의 역사에 있어서는 좀 더 자신이 있어요. 오메가는 1848년 루이 브란트가 스위스 라쇼드퐁에서 작은 워크숍으로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1894년 오메가라는 이름의 무브먼트를 만들어냈는데 이 무브먼트는 정밀도와 생산 효율성 면에서 너무 혁신적이었고 또 너무 성공적이었던 나머지 브랜드 이름 자체를 그때 오메가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리고 이에 의해서 1900년도 초반에 오메가는 정확한 시계의 이제 대명사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그리고 1932년엔 올림픽 공식 타임키퍼로 선정되면서 전 세계에 이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오메가의 역사에서 이제 가장 상식적인 순간은 시계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실 정도로 유명한 역사죠. 오메가는 인류 최초로 달에 간 시계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달에 갔다고 뭐가 달라? 이런 분들도 계시던데 스위스 시계 산업은 지금도 그렇지만 언제나 이제 성취와 스토리를 팔아왔잖아요. 근데 방금 롤렉스 얘기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상당수가 이제 마케팅을 통해서 좀 과장된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오메가의 문워치 스토리는 과장도 협찬도 광고도 아니었죠. 전 나사 직원 제임스 레이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의 말씀대로면 그 나사는 국가기관이었기 때문에 상업 브랜드와의 이제 협업이 금지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나사에서는 직접 시장에서 시계를 사와서 테스트하라라는 명령을 내렸었고 그 중에는 이제 롤렉스 포함해서 이제 다양한 시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시계들은 우주 환경을 모의한 극한 테스트, 극단적인 온도, 진동, 충격, 습도 등 다양한 테스트를 거쳤는데요. 결과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오메가 스피드마스터가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오메가는 자신들의 시계가 나사에 채택된 사실을 신문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광고나 스폰서십도 아니고 순수한 성능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321 스피드마스터는 인류가 달에 착륙할 때 함께한 첫 시계가 된 거고 그 순간 오메가는 단순한 브랜드가 아니고 인류 탐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함께한 브랜드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또 여기에서 많은 분들은 달에 스피드마스터가 막상 사용된 적은 뭐 없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후 1970년에 아폴로 13 미션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산소 탱크 손상으로 전력과 시스템이 마비된 상태에서 지구 귀환을 위해 매뉴얼로 엔진 가동을 딱 정확히 14초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었는데요. 그때 당시 전자장비가 모두 꺼진 상태에서 유일하게 쓸 수 있었던 것이 이 오메가의 스피드마스터 크로노그래프 기능이었거든요. 이 덕분에 우주선은 정확한 각도로 방향을 수정을 했고 결국 지구로 무사히 귀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 정말 동의하고요. 스피드마스터 달에 갔다 온 시계 너무 존중합니다. 근데 또 좀 너무 원툴 아닌가, 문어치로만 미는 게 지금 오메가가 항상 스누피 에디션으로 어떻게 보면 재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재평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피드마스터가 원툴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나중에 이제 저희가 다른 항목에서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근데 오메가가 주기적으로 출시하는 스누피 에디션은 그냥 귀여운 캐릭터 협업이 아니에요. 1968년에 나사가 실버 스누피 어워드라는 상을 만들었는데 이는 우주비행 안정과 성공에 기여한 나사 직원이나 협력업체에 수여되는 상이었고 그 상징어로 사용된 캐릭터가 바로 이 만화 피너츠의 스누피였거든요. 그리고 나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된 건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때 이 우주 프로젝트에 대해서 국민적 지지와 친근감을 이제 얻을 필요가 있었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굳이 달에 가야 되냐 이런 의견도 나오긴 했었어요. 그래서 인기 캐릭터 스누피를 활용해서 이제 대중적인 캠페인이 펼쳐졌던 거거든요. 이는 국민들에게 우주 프로그램을 사랑받게 만들자 뭐 이런 문화적인 접근도 있었던 거고 그 결과 스누피는 나사의 상징이자 안정과 신뢰의 마스코트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아폴로 13 미션에서 스피드마스터가 보여준 화력을 기념하면서 오메가는 그 영예로운 상징을 이어받아 스누피 에디션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거를 다 감안해서 오메가의 역사 항목에 있어서는 점을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만점입니다. 네, 저는 그 말씀 주신 문어치 스토리라든지 올림픽의 이제 타임키핑에 대한 역사도 너무나 존중받을 부분이고 문어치도 너무 좋긴 하지만 일단 10점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9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메가 브랜드 이미지는 개인적으로 장점과 단점이 확실히 공존한다고 보는데요. 먼저 장점을 보자면 달에 다녀온 시계라는 강렬한 이미지 덕분에 지적인 럭셔리라는 인식은 있는 것 같아요. 남에게 보여주기보단 의미를 중시하는 브랜드처럼 여겨지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부 동의는 합니다만 혹시나 이따 남에게 보여주기라는 게 롤렉스를 얘기할 때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동의는 합니다. 전체적으로. 원래 제임스 본드 캐릭터는 롤렉스를 사용했지만 30년 전부터 이제 오메가와의 이제 파트너십을 이어오고 있죠. 시마스터와 이제 본드 캐릭터의 조합은 좀 자연스럽다는 평이 많고 실제로 이 영화로 오메가 입문한 팬들도 꽤 많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약 90년 동안 올림픽 타임키퍼로 활약하면서 이제 정밀한 시계 기술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고 지금도 이제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죠. 또 최근 몇 년 전에 이제 스워치 오메가 문스워치 협업은 스워치 그룹 입장에서는 이제 엄청난 성공이었고요. 그 스워치를 착용하는 젊은 세대들이 나중에 스피드마스터를 사고 싶게 만든다는 점에서 입문 전략으로 굉장히 효과적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단점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문워치가 너무 원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부정은 못하는 게 시마스터도 굉장히 훌륭한 컬렉션이라고 생각을 해서 전적으로 동의는 못하지만 드빌과 컨스텔레이션은 최근 몇 년간 대중적으로 외면받고 있다고 보고 있고 저 역시 디자인이나 스토리 측면에서는 큰 매력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또 제가 오메가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발 좀 자제했으면 하는 부분이 앰베서더 선정이거든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배우, 운동선수들 다 합치면 수십 명은 되거든요. 물론 롤렉스도 앰베서더가 굉장히 많긴 하지만 저는 오메가 앰베서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유명인 광고 모델에 그치는 정도고 오메가와의 큰 연관성이나 진정성이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브랜드 이미지 부분에 있어서는 오메가에게 7점을 주는 게 적당하다고 보고 있어요. 제로님께서 먼저 저도 생각하고 있었던 단점들을 전반적으로 쭉 설명해 주셔서 저도 앰버서더 관련 좀 오메가의 행보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고요. 같이 7점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롤렉스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 하면 뭡니까? 딱 그 브랜드를 얘기했을 때 떠오르는 그 느낌.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계 하면 롤렉스긴 하죠. 그쵸. 10점입니다. 네, 여기서 끝나는 걸로. 농담이고요. 이제 롤렉스 하면 뭔가 단순한 시계가 아닌 그 하나만의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됐잖아요. 이제 그것만으로 롤렉스가 얼마나 대단한 브랜드고 소비자들한테 인식이 되고 그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뭔가 지위, 성취, 자신감의 상징적 오브제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방금 전에 말씀 주셨던 보여주기 위한 브랜드가 아니냐라고 하시긴 하셨는데 이게 정말 대단한 게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모두가 알아본다는 거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롤렉스를 제외하고는 비교할 브랜드가 없다라고 저는 처음에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흔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격, 희소성, 공급 통제로 인해 브랜드의 신비감과 프리미엄 이미지를 좀 강화를 많이 했죠. 그래서 젊은 층에게는 어찌 보면 투자 자산, 성공의 입문 티켓, 그리고 중장년층에게는 성취의 증표, 사회적 신뢰의 상징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오메가에서 올림픽 타임키퍼 관련해서 말씀 많이 주셨는데 롤렉스 또한 그 부분을 소홀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귀족적 스포츠에 초점을 많이 맞춰서 주요 파트너십으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스폰서가 아닌 공식 타임키퍼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밀성 그리고 지위, 성취 이미지를 결합한 브랜딩 전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메가 언급하실 때 007 말씀하셨는데 션 커너리가 007 영화에서 착용을 한 적이 있고 또한 너무나 잘 아시는 폴 휴먼 데이토나가 또 있죠. 이제 그런 건 유료 광고 없이 등장했음에도 상징적 이미지를 강화한 대표적인 시계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쌓여서 롤렉스의 이미지,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모두가 알아보는 그런 시계에 대한 지금 현재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롤렉스를 10점을 안 주면 어떤 브랜드가 10점일까 자신 있게 10점을 주겠습니다. 제가 롤렉스 브랜드 이미지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덧붙이자면 골프, 테니스, 세일링 등 이른바 고급 스포츠 종목들을 후원해서 그런지 럭셔리 이미지로 인식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롤렉스를 차고 이런 스포츠를 하는 모습은 소비자 입장에서 다소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골프나 테니스 경기를 할 때는 실제로 시계를 안 차잖아요. 그렇죠. 후원받는 선수들도 경기 중에는 시계를 안 차고 시상식에서 트로피 들기 직전에 주섬주섬 찾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아까 그래도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시계 하면 롤렉스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계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대부분 다 아는 브랜드이니 인지도와 이미지 면에서는 점수를 깎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이거는 10점 만점 롤렉스 압승입니다.
롤렉스의 이 컬렉션을 준비하는데 너무 쉬웠어요. 스터디를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었거든요. 시계에 조금만 관심이 있고 롤렉스를 조금만 알아도 다 아시는, 예를 들어 서브마리너, 시드웰러, 익스플로러, GMT 마스터, 데이토나, 요트 마스터, 이렇게 프로페셔널 라인들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프로페셔널 라인들을 대부분 스포츠 시계라고 표현을 하면서 각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갖고 있는 모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저 또한 외우고 있다는 거는 이 롤렉스가 얼마나 라인업을 잘 구성을 했는지, 얼마나 좋은 시계를 만들었는지, 그걸 또 소비자들이 항상 구매를 할 때 1순위 후보군으로 넣어 놓는다는 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얼마나 컬렉션을 잘 신경 써서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시마스터가 좋은 모델이라고 하셨는데, 서브마리너와 비교를 했을 때 인지도와 사람들이 구매를 하는 거에 있어서 당연히 가격대에 따라서 좀 나뉠 수 있겠지만 항상 위에 위치해 있지 않을까, 저는 또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롤렉스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정말 다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제 클래식 라인들, 저희 부모님 세대부터 예물 시계의 상징적인 시계, 데이저스트, 그리고 데이데이트, 오이스터 퍼페추얼, 이런 좀 클래식한 이 디자인의 DNA가 거의 50년 넘게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컬렉션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10점. 저도 롤렉스보다 더 탄탄한 컬렉션을 가진 브랜드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솔직히 없더라고요. 물론 밀가우스, 에어킹, 첼리든 누가 사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라인업을 단종시키거나 업그레이드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스스로 다듬어 왔죠. 서브마리너와 시드웰러는 다이버, GMT 마스터와 스카이드웰러는 파일럿 또는 여행자, 익스플로러는 탐험가, 밀가우스는 엔지니어, 1908은 드레스워치, 이런 식으로 각 컬렉션이 명확한 컨셉을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타겟하면서도 멀리서 봐도 아, 롤렉스다 하고 바로 알아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러그 형태, 케이스 비율, 오이스터 브레이슬릿 같은 시그니처 디자인들이 거의 변하지도 않는데도 모든 모델에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만드는 능력, 이건 전 정말 천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10점입니다. 오메가 얘기를 좀 하자면 오늘 기준으로 혹시 오메가 공식 홈페이지에 등록된 모델 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모델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안 타고 하면 200개 정도 되지 않을까요? 865개. 아, 그거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물론 롤렉스도 모델이 적은 편은 아니지만 프로페셔널 라인의 경우 한 라인당 1개에서 2개, 뭐 많아야 20개가 안 되는 수준이고 결국 데이저스트가 그냥 다양한 버전으로 전개되는 정도거든요. 근데 반면 오메가는 문워치, 시마스터, 컨스텔레이션, 드빌 단 4가지 컬렉션에만 이 865개의 모델들을 전부 다 쑤셔넣다 보니 종류는 많지만 정작 마음에 드는 거는 없다라는 반응이에요. 또 제품들이 다양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스피드마스터야 하는 피로감이 생기는 것 같고요. 사람들이 롤렉스를 얘기할 때는 스프라이트, 펩시 같은 별명만 들어도 모델이 바로 떠오르지만 오메가는 문서치를 제외하면 대부분 어떤 모델들을 말하는 것조차 일반 소비자는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오메가는 그나마 헤리티지가 깊은 3.1 무브먼트를 탑재한 문워치를 다시 생산하기 위해 별도의 전용 설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오메가의 컬렉션 구성은 브랜드의 명확한 정체성과 구조가 다소 무너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오메가의 대변인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이 부분 커버가 어렵네요. 저는 6점 주겠습니다. 저도 아까 설명을 먼저 쭉 주실 때 전반적으로 다 동의하고 또 문어치야?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6점이라는 아주 냉정한 점수를 주셔서 저는 그래도 오메가를 또 반대로 또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충분한 라인업이 잘 갖춰져 있고 말씀하셨던 시마스터, 문어치 너무나 훌륭한 시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7점을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국내 롤렉스 매장 경험은 모든 시계 브랜드를 통틀어서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롤렉스 서비스 센터의 장점은 오메가보다 조금 더 빠르다?